자, 문제 4번입니다. 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자, 1번. 사무관리직인 김태원 씨의 연말정산 관련 자료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상에 소득, 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가능한 모든 공제를 김태원 씨가 받고자 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는 순서대로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 적혀져 있어요. 요구사항이 한 개만 있으면 좋을 텐데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상에 자, 소득 명세, 부양가족, 연말정산 입력을 작성하시오 입니다. 그래서 김태훈 씨가 모두 받고자 한다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1번으로 봤을 때 근무지 현황 이렇게 있어요. 자, 근무지 현황은 11월 말에 퇴사한 주식회사 중봉이고요. 그 다음에 NC컴은 12월 1일에 바로 입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족 현황을 봤을 때는 장남하고 장녀, 배우자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합니다. 자, 4번이 있는데 4번은 F2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김태원입니다. 자, 그러면 김태원의 자료를 입력을 할 때 12월 1일에 입사한 NC컴이 존재하기 때문에 NC컴에 대한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은 국민 4대 보험도 이렇게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NC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NC컴은 별도 입력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종전 근무지에서 입력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NC컴에서 12월 1일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현 근무지가 NC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사 이름도 NC컴이에요. 요거 생각보다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종전 근무지에 NC컴 넣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정작 우리가 넣어야 되는 종전 근무지는 주식회사 중봉에 대한 종전 근무지를 작성을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소득 명세에 클릭을 하셔서 종전 근무지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중봉입니다. 중봉에 대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종전은요, 근무처는 주식회사 중봉입니다. 자, 입사일은 언제냐 하기 전에 사업자 번호부터 입력합니다. 4128124785입니다. 자, 근무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자, 감면 기간은 없습니다. 이분은 청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도가 아닙니다. 자, 급여입니다. 자, 급여는 언제냐면은 월 급여를 넣는 게 아니에요. 연간 총급여로 넣어주셔야 돼요. 연간 총급여, 이때까지 다닌 11개월치 급여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500만원 입력해 줍니다. 자, 상여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서 직장, 그 다음에 공적보험, 그러니까 즉 4대 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직장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기납부세까지 여기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어디에 기타 사항 적혀 있죠? 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국민연금 240만원입니다. 자, 건강보험 얼마냐면은 182만 6천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18만 7천원입니다. 고용보험료 44만원입니다. 자, 그러면은 4대보험 입력 다 했고요. 자, 그리고 원천, 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즉 기납부세액은 얼마인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정세액인 기납부세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원천징수 소득세 258만원, 그 다음 지방소득세 25만 8천원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전 근무지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가족 현황입니다. 가족 현황은 부양가족 클릭합니다. 자, 현재 부양가족은 김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자는 없고요. 소득은 봅니다만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되고요. 김진석하고 이명순인데 김진석 잘 보셔야 돼요. 김진석은 지금 부동산 임대 수입이 2,400만원 있고요. 필요경비는 지금 1,500만원 있어요. 필요경비를 빼더라도 2,400에서 1,500만큼 빼도 900만원 밖에 안 남아요. 900만원이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되죠. 물론 900만원이 그 100만원 소득 금액 기준에서 당연히 한참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김진석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진석은 부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기준 소득 금액이 훨씬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명순 소득이 없고요. 장애인입니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장남은 공제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은 직계 비속은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그러니까 만으로 20세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 이건 직계 존속이죠. 게 해당이 되는데 24세이기 때문에 20세 이하에 24세이기 때문에 20세 이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 김찬원에 대해서도 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장녀는 해당이 됩니다. 김가영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양가족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관계에서 배우자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실입니다. 자,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자, 나이는 45세입니다. 혹시나 빨간색으로 뜬다고 하시면은 주민등록번호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이명순입니다. 소득자의 어머니 이명순. 자, 60세 이상이고요. 장애인 공제 대상입니다. 자, 적혀 있습니다. 모친인 이명숙 씨는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의 1번 체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장남 김찬원입니다. 장남은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4번입니다. 자, 1969015691569-879입니다. 자, 기본 공제 대상자는 부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20세 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김가영 입력합니다. 자, 20세 이하이고요. 물론 자녀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 입력입니다. 자, 관련 증빙 자료는 모두 국세청 자료에 해당한다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자, 문제에서 봤을 때 전산 세무회계 1급에서는 그렇죠, 여기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실무에서는 이 부양가족 명세서에 보고 입력을 해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는 굳이 하진 않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문제에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상에 소득공제, 그다음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니다. 그러면은 부양가족 명세에서는 입력할 필요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입니다. 본인입니다. 보험료 공제는요, 나이 제한 봅니다. 소득 제한도 봅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도 보고 소득 제한도 같이 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안 되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이와 소득 제한을 볼 때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꼭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본인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 84만원. 자, 자동차 보험료 84만원과 보장성 운전자 보험료 36만원입니다. 본인은 나이 제한, 소득 제한 다 안 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에다가 보장성 보험료를 넣어줍니다. 자, 금액은 얼마? 84만원에서 36만원을 더해준 120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 본인 외입니다. 자, 모친의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 120만원, 배우자 보장성 생명보험료 100만원입니다. 자, 둘 다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 모친은 소득이 없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되고 나이 제한도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은 당연히 되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에도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소득 제한을 보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제한도 안 보기 때문에 나이 제한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그 다음에 모친은 장애인 보장성 보험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에 있는 배우자를 120만원 있는 거를 100만원 더해서 22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2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따로 공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의료비입니다. 자, 의료비는 유일하게 나이 제한도 없고 소득 제한도 안 받아요. 그래서 김진석은 현재 지금 부로 돼 있죠. 아버지가 지금 부로 돼 있고, 장남의 이름을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장남이 지금도 나이 제한 때문에 부예요. 하지만 의료비에서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 다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안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요거예요. 1번. 부친의 상해 사고로 치료비 600만원입니다. 자, 그 중에 실손이 있대요. 실손이라고 하면은 실비보험이죠. 자, 요거는 2020년에 새로 바뀌어가지고 실손, 그 의료비를 수령받은 금액이 있으면은 무조건 차감하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비가 600만원이고 실손이 200만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친에 대한 금액은 의료비에 400만원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요거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실손, 보험, 수령액은 무조건 차감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부친의 나이를 한번 더 볼까요? 자, 41년생입니다. 자, 나이로 따지면은 70세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의료비 클릭을 하시고, 김진석은 65세 이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00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리고 모친 휠체어 구입비입니다. 자, 휠체어 구입비는 당연히 의료가 되죠. 이분은 장애인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휠체어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로서 50만원 입력해줍니다. 모친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장남의 시력 보정용 안경입니다.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요, 한도가 50만원까지입니다. 물론 안경도 50만원까지고, 콘택트 렌즈도 50만원까지예요. 콘택트 렌즈도 50만원까지니까 지금 60만원 되어 있죠. 그래서 금액을 입력을 할 때 50만원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남의 시력 보정용 안경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50만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공제 대상은 448만원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총급액의 3%를 넘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교육비입니다. 자, 교육비는요, 하기 전에 얘기를 꼭 할 게 있다면은, 교육비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 제한은 봅니다. 그 중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공제 대상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거냐면은, 학원비는 유치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미취학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고요. 그럼 세 번째는 대학원은 소득자의 본인만 가능합니다. 요 세 가지 꼭 주의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교복 구입 비용은 최대 한도가 50만원까지고요. 그리고 체험 학습비는 한도 금액이 30만원까지 한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금액 요 부분도 꼭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네 가지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교육비 클릭하겠습니다. 자, 교육비는요, 본인부터 봅시다. 자, 본인 경영대학원 교육비입니다. 1000만원. 당연히 본인이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 전액에 1000만원 입력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입니다. 정규 야간전문대학 교육비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생으로 보기 때문에 야간 교육비 600만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장남입니다. 장남 대학교 수업료는 900만원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200만원은 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분이에요. 요거 꼭 잘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물론 대학교 그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대학이 제일 싸죠. 인문대학이 제일 싸고, 그리고 뭐 자연대학, 뭐 사범대학,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뭐 체육대학, 물론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출을 받고 취업한 후에 상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렇게 돼요. 대학교를 내가 다니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뭐 알바를 해서 모으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공부를 해서 장학금으로 받아서
이제 그 등록금을 감면을 받아서 나머지 분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후자죠. 예, 자랑은 아니고, 예, 저는 8학기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이제 많은 효도를 했죠. 예,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도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 기억이 납니다. 예, 자랑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취업을 하면은 취업에는 이제 일부를 이제 학자금 대출에 상환을 해야 돼요. 요거는 강제 상환입니다. 무조건. 예, 그 소득이 생기면은 그 일부 금액을 무조건 떼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환했는 경우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돼요. 요거는 2018년도에 인가 제가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취업을 하고 나서는 교육비 공제가 돼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 재직하는 도중에 대출받은 거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9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빼고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 꼭 잘 들으셔야 돼요. 취업한 후에 학자금 상환금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돼요. 그런데 재직하는 도중에서 학자금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은 그 금액은 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 200만 원은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돈으로 지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200만 원을 빼고 공제를 받아요. 자, 그러면은 대학교 수업료는 700만 원으로 입력해 줍니다. 1300만 원, 아까 배우자 있죠? 배우자 거 600만 원, 그다음 장남의 700만 원을 통해서 1300만 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장려입니다. 자, 장려는 수업료 200만 원이고요. 교복 구입 비용 아까 얘기했었죠? 한도 50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50만 원 입력해 주고요. 현장 체험학습비 30만 원까지 한도입니다. 그래서 30만 원까지만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총 280만 원으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비 공제는 총 280만 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모든 공제가 이렇게 입력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길죠? 별거 아닌데 이 문제가 이게 좀 생각보다 설명할 게 너무 많았어요. 뒤에 정리하는 부분도 함께 보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상당히 길어요. 도입부가 긴 게 아니고 진짜 설명할 게 많아서 그래요. 진짜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번 녹화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문제 4-1번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완벽하게 7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